사회를 맡은 양심지원사원 안국민 서동준입니다. 발표자의 양심 사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더 나은 양심 제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험을 양심지원단 단원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녹화 진행 후 저는 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더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발표자의 발언이 끝난 후 사전에 받은 발표 주제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처음은 일본의 행동하는 양심 오해 겐자부로라는 기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수 오에 겐자부로 1935년 일본에서 태어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작가인데요. 취미는 수영, 특기는 프랑스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프랑스 시를 번역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쓴소리를 낸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는 사람 오에 겐자부로의 몰랐던 이야기 인물 사담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해 겐자부로. 정대균 학생은 노인복지와 양심의 관계성과 원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정대균 학생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인복지와 양심의 관계성과 원리라는 이름으로 찾아뵀는데요. 분야별 양심과 찾기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거니까 일단 양심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심에 대해 일단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이 필요한 분야, 사회 양심 이론과 노인복지, 사회 양심 이론 단점과 의의, 양심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양심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도덕적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전에 보시면은 어질량, 마음, 심자를 써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양심에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양심이 필요할 텐데, 그전에 먼저 이제 이렇게 총 5개를 한번 알아봤어요. 먼저 이제 정치인이 이제 양심이 왜 필요하냐?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심이 필요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질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심이 필요하고,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의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필요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미래를 양성하기 때문에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양심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페넬로프 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소셜 서비스 오브 모던 잉글랜드라고 이제 근대 잉글랜드의 사회복지 약간 이런 관련된 건데, 먼저 이 책이 써진 배경은 일찍이 이제 산업혁명을 마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러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이런 책을 썼다 생각하고요. 이 책은 이제 먼저 소개하자면 인간은 불행한 사람을 보여 이타주의적 본능으로 인하여 도덕성이 발현된다고 사회 양심 이론은 이렇게 봅니다. 역시 사회 양심 이론이니까 양심과 관련이 있겠죠.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양심에 대한 적용이라 저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런 사회 양심 이론과 노인복지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먼저 이타주의적 본능이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불행한 사람을 보는 이타주의적 본능으로 인해서 도와줘서 이게 곧 사회 복지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노인을 불행하다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와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저희보다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타주의적 본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타주의적 본능은 곧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름부터가 사회 양심 이론이기 때문에 양심은 도덕적 의식이라는 점과 이타주의적 본능으로 도덕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 양심 이론은 이제 노인을 보면 총 결과적으로
노인을 보면 양심을 베이스로 한 이타주의적 본능이 나와서 도덕성이 발현된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면서 사회 양심 이론과 노인 복지와는 이런 관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 헬렌 켈러가 말했는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즉 이타주의적 본능과 아주 관련이 있는 명언이라 생각해서 저는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양심 이론에는 단점과 의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국가의 역할을 왜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타주의적에 사람의 이타주의적으로 국가가 이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 균일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만약 이타주의적 본능대로 나라가 건설됐다면은 그런 나라가 분명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나라의 성공 사례도 없고 사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타심과 양심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타적 본능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저희 동양과 비교해보면은 마치 맹자의 성선설과 비슷하게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며 이타주의적 본능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저는 노인학대, 노인대상 사기, 돈 횡령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노인학대는 이제 자신의 양심,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 흐려져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사기 또한 이제 흐려져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고 자신이 이득을 보는 행위 또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라 볼 수 있죠. 마지막 돈 횡령이 있는데 노인들 복지를 위한 돈을 횡령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도 똑같죠. 바위가 서 있는데 퉁 비면 무너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바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공사라는 것처럼 양심도 계속 키우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팀의 처음과 끝을 지키는 직업 기자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직업인데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자는 하나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경제, 정치, 외교 이런 상황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지기 때문이고, 만약에 기자가 우리나라에 없으면은 이런 뭐 정치나 외교, 그다음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자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 취재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그 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인데요. 기사는 팩트를 기반으로 써줘야 돼요. 주관적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생각을 아니면 뭐 가짜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보면서 나라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승해서 국민들이 기자를 하나의 매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고요. 일단 기자도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랑 정치인들도 방송에 나오면서 인지도를 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이 사람 영향 많이 받는데, 기자도 뭐 기사도 쓰긴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보도를 한 걸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양심을 지키면서 취재를 하면은 양심을 지키는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자가 이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쫓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양심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를 여기 소개되어 있거든요. 먼저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사 제목부터 보죠. 여기 밑에 떠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내용 말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뭐 수를 뭐 조작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그때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거를 막고자 행동을 이제 규제를 했는데, 그걸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다 보니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자극적 헤드라인이나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도 40개 국가 중에 40위를 기록했어요.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코로나 확진자 수 아니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자가 양심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인의 정신, 이제 자신이 공인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이제 기자도 공적인 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감,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마음,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사실만을 전달하는 마음을 잘 지켜서 기자의 소명을 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양심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과 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주는 페이지인데,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도덕적 의식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 나와져 있고, 복지 대상자를 선별할 병원이나 후원자 등을 연결해주고 이들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이 양심이랑 사회복지사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남을 이제 스스로 도와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들과 양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도와주기만 한 사람인데 굳이 양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사들의 양심을 안 지킨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까이서. 그랬더니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 관련돼서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관에 냉동 닭고기 350마리를 발견했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나면 이제 그 곰팡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닭고기를 먹으면 아마 최대 크게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낮게는 배탈에 걸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성시 소재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브라질 외국인산 닭고기, 돼지고기들이 이제 국내산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표기를 했지만 탑3는 이제 외국산이고 싼 값에 들어온 닭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파주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곰팡이가 발생 우려가 있어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 유가 이제 냉장 보관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발이 됐는데, 이 냉장 보관을 하면 이제 크게도 이제 식중독에 걸려서 아마 얼굴 앓을 수가 있겠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한 노인 요양시설 급식 창고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이거를 잘 개인에 쓰고 하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이 사회복지사를 찾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됐든 내가 스스로 사회를 나가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소가 뭘까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세상에는 아마 정의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혼자 하고 싶었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아무한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온 건데, 이마저도 이제 사기를 치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의미를 잃고 난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면 살아가야 될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회복지사가 이래서 양심이랑 아까 그 앞에 있는 거 같이 이래서 양심이랑 관련이 있구나. 양심을 속이면 이제 내가 행복해지겠지만 남은 한 100명, 200명 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양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주제로 양심을 지킨 과학자에 대해서 조사한 세방면 일반 문영석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 조너스 소크와 마누 프라카시라는 과학자를 조사했고요. 제가 일단 주제에 선정한 이유는 이제 전에 읽어본 수아바의 백신에 대한 이야기와 유튜브에서 봤던 마누 프라카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떠올라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소아마비란 이제 저희가 태어났을 때
향후 6개월간은 어머니의 항체를 받아서 저희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아마비가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이제 중추신경계로 그 바이러스가 이동해서 그 신경계를 망가뜨려서 팔, 다리가 영구적으로 마비되는 장애를 얻게 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제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소아마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이제 바이러스 의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신 조너스 소크 박사님은 이제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뒤로부터 이제 이 소아마비 백신은 국민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세계 보건기구에 이제 보급하고 이제 단가를 낮추신 이제 아주 위대하신 바이러스 의학자신데 이제 이분 덕분에 이제 소아마비 환자는 이제 약 1% 이하로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제 이 적정 기술이란 건 그 도시나 그 나라의 인프라와 딱 돈에 관련된 기술들을 딱 그 수준을 고려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이제 이 기술로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속도를 좀 더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제 사회적으로 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누프라카시가 만들어준 그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말라리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건데 말라리아라는 것은 일단은 학질 원충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현미경호는 그 적혈구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찾기에는 거의 사막에서 이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라서 이제 저희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별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혈장과 혈구 사이에 이 하얀색 선이 하나 나타나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구나라고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가 거의 가격이 100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더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사기에도 부담이 되고 거기서도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걸 돌리지 못해서 이제 그거를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밑에다가 두는 그런 참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마누프라카시가 이제 종이를 이용해서 원심분리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종이라는 게 실팽이를 말하는 겁니다. 실팽이가 이제 기원전으로 넘어가서부터 저희와 함께 놀던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 가지고 이제 중력의 3,000배나 되는 힘을 만들어서 이제 혈장과 혈구를 분리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와 실로도 단돈 200원짜리 고성능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많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이나 약자를 위해서 발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이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서 이런 약자들을 지켜줬다는 것이 정말 멋있었고 저희 과학자 나중에 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과학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약간의 배려와 도덕적 윤리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들도 앞서 발표에서 했듯이 저도 공직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보다는 흔히 공무원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실 텐데요. 그냥 공무원과 공직자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 뭐 국회의원 따위에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도 네이버 서점에 나와 있고 좀 더 알아보자면 나무위키에는요 공직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하는 거고요.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한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공적인 것을 뜻하는 공과 그 직을 일을 뜻하는 직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일을 맡다 보면 직책이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그런 일들을 공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바지할 공자를 써서 또 공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공직자는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1인 받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직업이므로 많이 양심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고 여기 3학년 학생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희가 배우는데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교육과정에 여기 직업과 청렴의 윤리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학습 목표를 살펴보자면 다양한 직업 윤리를 배우는데 거기서 기업가의 윤리, 근로자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했던 공직자의 윤리도 담고 있어요. 공직자의 윤리로서는 그 자신의 사사로운 일과 나라의 그런 공공의를 두고 결정할 때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공공의 정신과 또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공정의 정신, 또 부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바른 상품을 지니는 청렴의 정신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만약에 공직자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그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확립하고 또 시민단체 자체에서 열렬하게 열심히 감시 활동을 하여서 하거나 공직기관을 확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청백리 말고 흰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 반대적인 말이 저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고 국어신문을 읽을 때도 많이 나오는 탐관오리예요. 관리인데 남의 것을 탐하고 관리인데 더러운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탐관오리와 반대되는 말이 청백리인데 이런 청백리라는 관념이 제가 위에 모사했듯이 민족의 정신이라고 저희 나라의 뭐 조선시대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자성어 생기가 있어요. 멸사공공이라는 것 같은데요. 사사로운 것을 없애고 공적인 것을 받들어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성공사라는 뜻인데요. 같은 뜻이에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것을 뒤로 미뤄라. 그리고 이거는 변리사의라는 뜻인데요. 이익을 보거나 취할 때는 옳을 일자를 써서 옳은 것을 먼저 생각해라. 옳은 게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먼저 점검을 해라. 그런 공직자의 정신이 저희 민족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일부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자 실학자였던 그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그러니까 백성의 삶에 관심이 많고 항상 백성을 그렇게 약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옆에 정약용이 들고 있는 목민신서라는 책에는요, 그 목민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관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게 목민관이라는 말인데 목민관이 갖춰야 하는 아까 봤던 청백리라는 것의 조건으로 자애, 청렴, 절용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날에서도요, 이 정약용의 이런 실학 사상이 뭐 제도를 만들거나 강령을 세우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공무원과 공직자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외교 공무원, 직업군인,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이 있고요. 고위 공직자가 저희가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모모 장관, 모모 의원 등 그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아까 공직자 강령을 세우기도 했고 분명 이런 강령이 있고 이런 법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여야 할 텐데 실제로 뉴스에서 보여지거나 저희가 접하는 소식은 이거 반대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주제에 비슷하게 보여보자면 양심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제가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조사해보았습니다. LH라고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어요. 이 공기업에서는요 신도시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정보, 토지 관련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또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거나 그런 곳에 좀 유리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3기 구성 사업을 실시했을 때 이 정보도를 이용해서 그 일부 LH의 직원들이 땅을 미리 샀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당연히 개발을 되면 땅값이 오르고 그 나중에 토지 보상금을 받거든요. 국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들을 투자를 해서 15억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에 의혹이 생긴 게 사전 정보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 수익 창출이 그 금땡땡론의 수익 창출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도 자금 출처 의문이 나고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꼭 방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기도 했다고요.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데 국민을 기만한 점은요. 평소에 가난하지만 청렴한 그런 서민적 이미지를 스스로 만든 의원이 됐어요. 제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적 견해는 없지만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좀 고위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례인 것 같아서 조사를 했고 공직자윤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비리나 의혹 등이 많은 만큼 우리는 정책적 해결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지켜지지 않고 어려운 개인의 노력을 제시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인 스스로가 가지는 양심이다. 자신이 선택한 공직자의 길을 걸어가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강조해온 민족의 정신을 뼈에 새기며 사익에 휩쓸려 우리나라를 고른 나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패들렛의 질문을 받아서 선별을 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는